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한동훈 검사장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한동훈 검사장을 생각하면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어떤 분이 좀 생각이 나서 비교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제가 좀 받은 느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과는 제가 일면식도 없습니다. 누구처럼 연락을 했다는 의혹조차 없으니까 그냥 제가 좀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과 대신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활을 하면서 제 주위에 또 한장수 대표를 빼고도 한동훈 검사장과 좀 유사한 사람들과 제가 또 깊은 친교를 또 맺은 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서 과연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인물일까 하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제가 확인하거나 한동훈 검사장과에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직접 전달받은 사실은 아님을 좀 유의해 주십시오. 한동훈 검사장은 알려지다시피 1973년생이고 그러니까 올해 만 50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재학 중에 1995년 이제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를 하고 군법무관을 갔다 온 후에 이제 아마 검사 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엘리트 검사로서 이제 필요한 두루 이제 경력을 다 거친 후에 이제 한동훈 개인에게나 대한민국에도 참 중요했던 시기인 2016년 1월에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이제 소속하게 되고 정권이 교체된 이후인 2017년 8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역임했습니다. 당연히 이 시기에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가 한창 진행했던 시기여서 이러한 수사의 실무를 총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공로로 2019년 7월 이제 검사장에 이제 승진을 하게 돼서 2020년 1월경까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이제 역임을 했는데 이제 요 시기가 바로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고 이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다 보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서 이제 해당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의 실무를 총괄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2020년 1월경에 이제 추미애에 의해서 이제 부산고검 차장으로 1차 좌천. 이거는 이제 검사장에서 검사장 직위로 그 보직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일종의 보직상 좌천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거는 아예 이제 직급도 없는 말 그대로 이제 법무연수원장으로 가도 이제 좌천이 되는 그 인사인 것인데 거기에 그냥 일개 연구위원으로 가 있다가 그리고 이제 작년 2020년 6월경에는 사법연수원 이제 부원장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법시험은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사법연수원 교육을 이제 마치지 못한 사법시험 합격자가 있어서 이제 한 명이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 분도 아마 그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사실상 사법연수원은 연구나라던가 법관연수 이제 이런 경우에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서 예전에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란 자리가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좌천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명목상의 자리로 남아있는 보직에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처해져 있습니다. 대충 저도 경력상으로도 그렇고 저도 이제 들어본 바로는 남부럽지 않은 배경,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제 부족하지 않은 배경 속에서 성장을 했고 특히 이제 장인이 진영구 전 대검 공안부장 이제 예전에 그 조폐공상 파업을 유도했다는 취중 발언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곤욕을 치르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장인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이제 사람의 어떤 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두뇌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 이게 어떤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록스 복사기처럼 요즘 말하면 이제 스캔 기능이 있는 스캔기처럼 눈앞에 내용이 지나가게 되면 바로 그 전체 내용이 다 머릿속에 그대로 입력되는 사람이고 이런 또 사람들이 또 보통 엄청난 노력가입니다.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며칠 몇 밤을 새우는 건 보통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건강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느 분도 지금 건강 문제 때문에 지금 병원에 계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 중심에 나쁘게 말하면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당연히 이런 사람들도 그런 자기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한데 다른 사람과 다른 점에 있어서는 이게 엄청나게 우수한 두뇌와 노력으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나 이런 거에 엄청난 근거가 있다.
남들이 셋, 넷 하는 정도의 노력으로 파악하는 것들, 사안들을 10 이상의 노력을 투여해서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두고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할 때 어정쩡한 타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워낙 훨씬 더 그 사안에 대해서 넓이로나 깊이로나 훨씬 많은 내용들을 검토한 후에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설프게 좀 대충 짐작식으로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많이 내죠. 신경질이 많이 나게 되고 좀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도 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 검사를 하면서 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게 보통 쉽지 않은 일이 아닌데 어쨌든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미 없는 사적 친분도 잘 맺지 않는다. 보통 사교 활동, 인맥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저기 얼굴을 비치고 인사하고 명함 교환하고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것들도 전혀 하지 않는다. 다만 그래서인지 저래서인지 매스컴에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옷 입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고, 결국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본인에 대한 능력, 본인에 대한 판단, 자부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제가 주위에서 보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어떤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말한 경우가 이 한동훈 검사장 같은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저도 주위에 이제 간혹 이런 사람들을 좀 보게 됐을 때 잘 못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섣불리 좀 내가 나이가 많다거나 선배라기거나 인연으로 이 사람을 좀 섣불리 누르려고 하거나 내지는 논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섣불리 이기려 하면은 제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이 너는 법률 전문가인데 다른 이런 분야는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런 식의 예를 통해서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겨보려고 하면은 이제 강력한 역효과를 이제 얻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의 분노만 이제 촉발하게 되면서 그런 말권에 나만 다치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겪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오해를 많이 받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고집만 세다, 자기 논리에 지지 않으려고만 한다, 이런 이제 오해를 많이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반면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도 성격이 나쁠 리가 있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성장한 사람인데 성격이 나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깝게 지내오면 참 성품이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조금 뭔가 얻을 게 있으면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논리나 어떤 지식을 두고서 이기려 하는 방법이 최악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성이 선하니까 그나마 통할 수 있는 방법인데 당연히 또 자기가 세운 원칙에 위배되는 정도까지는 타협하지는 않죠. 어쨌든 그래도 좀 봐달라, 좀 인정에 호소하는 게 그나마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기득권이 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하거나 이제 튀는, 특히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 같은 경우에 기득권 세력이 굉장히 이제 꺼려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이제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이런 인사들을 어떻게 했느냐? 빨리 승진을 시킵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빨리 승진을 했죠. 그래서 빠르게 승진을 시켜서 빨리 높은 자리에 올려가지고 빨리 검사를 그만두게 하는 방법을 사실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 같은 경우죠.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에 최연소 검사장 승진에 최연소 대검 중수부장을 시키고서 재벌이나 이제 이런 데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진행하다 보니 이제 여기에 부담을 느낀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안대희 이제 검사장을 대법관으로, 검찰에서만 성장한 사람이 법원으로 옮긴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영전은 영전이니까 또 딱히 왜 나를 대법관을 시켜주냐, 나 대법관 하지 않겠다 이러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권력기관인 검찰에서 교묘하게 쫓아내는 방법들을 이전에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가리와 거수기당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처리하는 데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던 겁니다. 이유는 짐작컨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인맥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얘기가 좀 통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허심탄회하게 연결될 수 있는 채널도 별로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대검 등등에 근무하면서 당연히 문가리와 거수기당의 비리 의혹들에 대한 수사 정보,
첩보, 또 수사 의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니까 너무도 이제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요놈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 뭐 실제로 이제 문가리와 이제 거수기 당이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한 것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직접 컨트롤하면서 이 사람 너무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 그걸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정말 좌천에 좌천을 이제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한테도 약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대법원의 이제 사법농단 수사에도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상 수사의 총책을 맡았기 때문에 사실 뭐 대법원 법원 행정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엘리트 법관들이 이제 모여서 있던 곳을 막 몇 차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은 당연히 기겁을 할 수밖에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 이제 법원 행정처에 같은 곳에 이제 법원간 이제 한동훈 검사장들이 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그 불만과 적대감은 사실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한동훈 검사장이 잘 자리를 뭐 검찰 내에서 보전을 하거나 대법관에 지명된다거나 과거의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떤 인사가 처리되었으면 아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 법원의 반감은 막 그대로 뭐 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막 가해지고 수사까지 지금 뭐 진행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좀 제 느낌으로는 법원 내에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적대감이 완화된 게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결과적으로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현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게 정말 크게 할 일이 없는, 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남들이 한 8시간에 처리할 일을 뭐 한두 시간이면 처리할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결과적으로 문가리와 거수기 당에 이제 불이익이 되는 건데, 이런 남는 시간에 자신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허위 내용들을 퍼뜨리는 인사들, 뭐 대표적인 게 유시민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헛소리를 짓거리면 바로 그 엄청난 좋은 그 법률가로서의 그 실력을 막 그대로 발휘해서 논리와 근거 쫙쫙 정리해서 고소장, 막 고발장 탁탁 작성해서 직접 다 본인이 다 처리를 하니, 그러니까 너무나 완벽한 실력으로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 선호라는 거에 따라서 묵살이가 어려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성남 FC 수사를 어설프게 무마하려다가 이제 부하로부터 이제 완전히 들이받쳐진 이제 박은정 성남지청장 같은 어용들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차원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대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고슴도치처럼 이제 가시를 곤두세우고 이제 스스로를 방어하면서 상대가 허점을 보이면 이제 그 가시로 힘있게 막 찔러대니까 결국 문가리하고 거스기 당해내는 한동훈 검사장이 저승사자처럼 보일 거에 분명하고요. 윤석열 후보도 잘 알고 있기에 문가리 심판이란 운을 띄우면서도 아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제가 볼 때 문가리가 정말 크게 발끈한 것이 아니냐. 아, 네가 대통령이 돼서 한동훈 검사장을 뭐 검찰총장 내지는 수사 요직에 복직시키겠다. 이거는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뭐 오해인지 정확한 판단인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제 발끈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제가 이제 뭐 한동훈 검사장의 미래나 뭐 현재를 제가 뭐 예측한다는 것은 뭐 어불성설이지만 뭐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히 기존의 엘리트의 일원임은 명백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질서를 파괴한 어떤 창조적인 어떤 의식은 발현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자신이 그대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논리적인 위험 등은 뭐 회피하려는 성향이 또 없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뭐 현재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정말 검사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여러 불이익을 지금 갖고 있지만, 사실 뭐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절대적으로 봐도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이나 불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는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성향상 봤을 때 기본적으로 법률가로서의 어떤 검사로서의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은 뭐 엄청난 거는 확실하고, 다만 좀 성향상 뭐 윤석열 후보도 스스로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내재적인 성향은 좀 약간 좌파 성향은 아닌가 하는 뭐 제 그냥 근거 없는 짐작이고요.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이란 이 사람 자체는 대한민국의 어떤 최고의 엘리트로서의 어떤 향후 미래를 가늠해보는 뭐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좀 그냥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참 이게 한동훈 검사장을 지켜보면은
좀 황장수 대표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점도 많고 상이한 점도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두뇌 능력, 또 엄청난 노력, 또 근데 또 기본적으로 착한 심성, 또 엄청난 두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항상 좋지 않고, 사실 황장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신의 신념과 철학에 따라서 이제 무리한 활동들을 해왔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가까이서 지켜본 지난 3년 동안에도 제가 이제 봐도 건강 상태가 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좀 스스로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그런 건강 상태는 혁명22 창당된 이후에는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아마 이제 그 최근 뉴스 브리핑 채널 등의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예전 영상들을 이제 편집해서 올리고 이제 하는 경우들을 이제 보셔도 2, 3년 전에 어떤 영상에서 황 대표의 모습과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잘 모르시지만 뭐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황장수는 뭐 경력이나 스펙 따지면 뭐 정치계의 사실 한동훈 검사장이었습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 신인으로서 화려하게 출발도 했고, 뭐 정화대라던가 뭐 당이라던가 핵심적인 참모 조직에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사정과 뜻한 바에 따라서 약 이제 2002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사실상 광야에 이제 나와서 약 이제 20여 년 동안 본인이 이제 광야에서 지냈고, 나름의 철저한 자기 자신의 어떤 시도 속에서 이제 현재의 노선을 좀 정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황장수 대표에게 뭐 기존 정당에 합류해서 뭐 정당을 계약하라, 뭐 윤석열을 만나봐라, 이런 거 다 예전에 황장수 대표가 다 했던 시도들이더라고요. 뭐 정말 권력의 핵심과도 정말 쉽게 말해서 선을 댄 적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자기 어떤 정책적 신념들을 실현시키려고 했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결국 황장수 대표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두고 기존 정당에 들어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황장수 대표 입장에서는 화나고 신경일만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험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경력 있고 스펙 있는 인사들을 모르지 않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한다 그러면 거부하지 않지만 뭐 매달린다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황장수 대표 옆에서 나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허진 대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대표가 이제 당원들의 고생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원들 스스로의 어떤 각오에 의해서 실현된 의지를 원하기 때문에, 또 반면에 단기적으로 뭐 올해, 내년 뭐 이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100년 후를 내다보고 100년 내에는 어떻게 실현시켜 보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혁명 21 서민 포퓰리즘 15조를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방송을 쭉 보신 분은 알겠지만 청년층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는데, 아직 소수를 제외하면은 대표의 이런 비전에 대해서 진심으로 어떤 그 가치를 깨닫는 중요한 청년층들은 아직까지는 세력화,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결론 잘 아시겠지만 좌우수구 노선으로는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근거 없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세력들을 제 입장에서는 제가 찾아가서 공격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우리가 혁명 21이 수행하고 있는 마당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치는 것만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가 이제 당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사안들에 대해서 저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좀 보였었고, 대표와 말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대표가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책동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좀 그만두시길 바라고, 황장수 대표가 있고 없고가 이제 의미가 없다는, 황장수 대표가 물론 우리 곁에 있으면 더 힘이 나겠지만 그것 자체로 혁명 21의 활동이 존속 여부가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착한 사람 많이 안 괴롭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